1636년 조선. 명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청나라는 군신의 예를 요구하며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청군의 압도적인 병력은 순식간에 수도 한양까지 밀고 들어오고 당황한 임금과 신하들은 강화도로 도망치려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강화도까지 가는 길은 적군에게 끊긴 상황. 그들은 한양 남쪽에 있는 작은 성 남한산성에 몸을 숨기기로 합니다. 남한산성은 둘러싼 산세가 거칠어 처녀의 요새라 부를만 했지만 동시에 바깥 세계와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고립된 공간이었죠. 청군은 이내 남한산성의 주위를 포위했고 임금과 신하들은 작은 성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됩니다. 이 좁아 터진 남한산성 속 조정엔 두 파벌이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와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주화파와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 수 없다 배척하는 척화파였습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요.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잘한다. 오늘은 그만들 물러가라. 화친을 주장하는 이조판서 최명길과 이와 반대로 결사항전을 외치는 예조판서 김상원. 완전히 상반된 두 주장 사이에서 임금은 최명길을 삼전도에 있는 청군에게 보내 일단 대화를 시도하려 합니다. 명길이 성 밖으로 나간 사이 조정은 성첩에 올라간 군졸들의 추위를 덜어줄 방법을 찾는데요. 추운 한겨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억지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미 손발이 다 얼어터져 동상에 걸린 지 오래였습니다. 성첩을 지키는 군병들이 밤새 눈보라에 얼었나이다. 성 안으로 들어온 종친과 사대부들에게서 여벌의 옷가지를 거두시어 군병들의 몸을 감싸게 하시면 종친과 사대부들의 의관을 거두는 것은 채통을 허무는 일이옵니다. 용상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하오면 성 안에 있는 가만히를 거두어 성첩이 군사들의 추위를 막으시옵소서. 군사들이 덮어 눈비를 막고 바닥에 깔아 한기를 막는 데 요긴할 것이옵니다. 한편 청군에게 간 명길은 조선군과는 달리 넉넉하게 지내고 있는 병사들을 목격합니다. 청해 장군 용골대와 마주한 그는 열심히 조선의 사정을 설명해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칸의 심기를 어지럽혀 이 궁벽진 곳까지 우리를 불러들인 것은 너희 임금의 잘못이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우뚝한질라. 칸께서 오실 것이다. 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명길.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도 조정의 신하들은 칸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며 되려 명길을 거짓말쟁이 역적으로 몰기 시작하는데요. 김상원을 필두로 한 척화파는 오랑캐와는 절대 화친할 수 없으니 전국에 있는 근황병들을 소집해 청군과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임금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청나라와 싸우기로 결심하죠. 조정은 근황병들을 부르는 격서를 써서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한산성의 구원군은 오지 않았죠. 근황병은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인가? 조정이 오랑캐와 화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 성 밖의 근황병들 또한 싸우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염려되옵니다. 전령이 성을 나갔으니 곧 소식이 올 것이옵니다. 소식이 올 때까지 이 성이 버틸 수는 있는 것인가? 이렇게 임금과 신하들이 두 손 놓고 근황병만 기다리고 있을 때 밖으로 나간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싸워 첫 승리를 쟁취합니다. 기념할 만한 승전보를 듣고 임금은 입이 찢어질 듯 기뻐하며 진짜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는데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잠시뿐. 겨울이 깊어지면서 추위가 심해지자 굶주린 말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성 안엔 말먹이가 다 떨어진 상황. 조정은 성첩에 올라간 병사들의 가마니를 빼앗고 백성들 집에 초가지붕을 뜯어 말에게 먹이기로 합니다. 말로 태어나지 못한 게 한입니다.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마니와 초가지붕도 다 떨어지고 결국 말들이 죽습니다. 조정은 죽은 말들의 고기로 병사들을 먹이죠. 저희들 가만히 빼앗아 말을 먹이시고 또 그 말을 죽여 이렇게 저희를 먹이시니 그 은혜가
하늘과 같사옵니다. 이놈들이 정령 죽고 싶은 게냐? 아니 어차피 칸이 오면 다 죽을 텐데. 임금과 신하들이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이 성 밖에선 청나라의 칸 홍타이지가 직접 이곳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칸이 왔다고 하니 눈에 띄게 겁에 질린 임금. 그는 최명길과 영의정 김유를 시켜 정말로 적진에 칸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 명령합니다. 청군이 있는 곳으로 향한 명길과 김유는 적들이 준비해둔 사다리와 거대한 대포를 발견하죠. 홍위포라는 대포요. 당신들의 임금이 숨어있는 작은 성벽도 이 홍위포 몇 발이면 속절없이 무너져낼 것이오. 칸께서 오셨다 들었습니다. 칸지어들아, 먼발 제서라도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수원이왕 투치러버에 번길라. 칸에게 올리는 인사는 너희 임금이 나와서 직접 하도록 하라.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신이 왕더 기수러부. 때가 되면 칸께서 너희 임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적진을 정탐하고 돌아온 명길과 김유. 신하들은 이렇게 된 이상 선공을 해야 한다는 정신나간 주장을 펴는데요. 칸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진 임금은 김유를 시켜 적진을 공격하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계획도 없이 들이박은 공격이 청군에게 통할 리가 없었고 조선군은 그나마 있던 병력마저도 잃어버리죠. 임금은 뼈아픈 패배를 하고 돌아온 김유 대신 김상원을 채찰사에 임명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어젯밤 성 안으로 들어온 성녀가 있사온데 인근의 도원수가 이끄는 군사들의 진지를 보았다고 하옵니다. 야음을 틈타 적진을 양쪽에서 기습하면 승산이 있는 싸움이옵니다. 그때가 언제이겠느냐? 정월 대보름이옵니다. 상원의 말을 믿고 임금은 구원군을 부르는 격서를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얼마 후 새해를 맞아 임금과 신하들은 한자리에 모여 명나라 황제를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청나라의 칸 홍타이지였죠. 저현이 왕, 신안이 아니고 맹구른이 어쩐다. 민군의 어전다. 뻑이니 받아. 안반민이요요 안바푸신나케. 낙하. 낙하! 바이비. 터서 치수이 바이타버 따발라. 청군을 앞에 두고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 지내는 조선의 임금. 칸은 어리석은 왕에게 서신을 보내 성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라고 요구합니다. 나를 성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구나. 나는 살고자 한다. 전하, 성심을 굳건히 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칸이 보름날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지 않느냐? 돌이켜보면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처음부터 화친을 배척한 예판의 탓이옵니다. 예판이 답서를 지어 올려라. 문구를 공손히 해서 내 뜻을 온전히 저들에게 전하라.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신의 뜻이옵니다. 그럼 누가 답서를 쓰겠느냐? 오랑캐에게 살려달라는 답서를 쓰자니 만고의 역적이 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냐? 전하, 신이 쓰겠사옵니다. 명길은 칸에게 보낼 서신을 대신 지어 임금 앞에 가져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조선 입장에선 너무나 비굴하다는 거였죠. 내일이 바로 보름, 근황병들이 달려오고 있을 테니 하루만 더, 단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는 김상원과 그 하루라도 빨리 칸에게 서신을 보내야 한다는 최명길의 말이 치열하게 부딪힙니다. 이 문서가 정령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부디 전하께서는 이 치욕을 견뎌주소서. 삶과 죽음 사이 너무나 다른 두 신하의 말. 살기를 원한 임금은 서신을 보내 칸에게 항복하고자 합니다. 경은 전쟁이 끝나도 그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모두가 경을 역적이라 할 것이다. 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상원을 버리지 마소서. 그는 이 성 안에 하나밖에 없는 충신이옵니다. 경도 나의 충신이다. 신은 이제 만고의 역적이옵니다. 약속한 보름, 상어는 성첩 위에 올라 먼 산을 바라보지만 어디에도 근황병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의 서신을 가지고 명길은 청군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서신이 채 도착하기도 전에 청은 홍의포로 남한산성을 포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좁은 성 안에 갇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백성들. 지도층의 무능이 온 백성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필사적으로 달려간 명길은 칸 앞에 엎드려 왕의 서신을 전하죠. 조선의 왕이 보낸 답서입니다. 제발 공격을 멈추어 주소서.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저들의 목숨만은 지켜주소서. 더수어 미니 군인버 타카 1637년 1월 30일 임금은 남한산성을 나와 칸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비굴한 죄인의 모습으로 무능한 지도자는 끝내 이 나라 조선에 씻을 수 없는 굴욕을 남깁니다. 조선의 왕은 309 고두례를 행하라. 밀매요. 이 영화 남한산성은 국가라는 거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층의 잘못된 선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보여줍니다. 영화의 두 기둥은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뱉는 말의 무게는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데요. 어떻게든 살아야만 미래가 있다는 명길은 그 주장 속에서 삶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원은 명예로운 죽음이야말로 다가오는 미래의 삶들을 지탱할 수 있다며 온 백성에게 잊지 못할 치욕을 줄 수 없음을 말합니다. 두 주장은 각자의 논리 속에서 분명 예리한 빛을 발하고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을 담는 인간은 조선의 16대 왕 인조입니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끼지는 말아라. 그리하면 하루에 얼마를 먹여야 하는지 내가 그런 것까지 너에게 일러주랴. 나는 살고자 한다. 나를 죽이려 오랑캐들이 몰려온다는 말이다. 왕의 말은 신하들의 말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임금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신하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할 뿐 무엇 하나 일관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역사에 잊지 못할 굴욕을 낳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가 가지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 예리한 비판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한 나라의 위기 속 지도층의 첨예한 대립을 그린 영화 남한산성. 수많은 옳고 그름 속에서 길을 잃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